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자꾸 풀다 보면 제가 출제해놓고 제가 풀어도 100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출제할 때는 그 출제하는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자격증 있습니까? 공인교사 자격증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따노 이러더라고요. 출제위원도 못 땁니다. 이거. 그 자기 출제하는 거는 그 뭐 책 보고 출제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저도 전과목 출제 다 해요. 내가 공법도 출제할 수 있어요. 책 보고 하는데 못할 거 뭐 있어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제가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최고 공부 잘합니다. 실제 시험에 임박해서는. 자,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는 중개 완성된 때 교부하죠.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1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입니다. 교부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합니다. 4번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중개라도 설명해야 되고요. 설명 안 하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중개보수 안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안 받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한 사람한테 매도인한테 뭐 예를 들면 비싸게 받아버리고요. 뭐 평당 100만 원씩만 입금시키라 해가지고 더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많이 먹어버리고 매수인한테 한 푼도 안 받고 손해를 입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개보수 안 받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 입혔으면. 답은 5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곤란함으로 설명할 사항 아니다 했는데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도 이거 사실은 소음 진동 측정기 가이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님들 연수교육감수 어떻게 하는데요? 소음 진동 이런 거. 옛날에는 악취까지도 있었어요. 악취. 옛날에 서식에는 보면 그냥 대충 적는다 해도 보통 그냥 보통 이렇게 많이 적는데 보통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그러나 법에는 하라고 돼 있어. 설명하라고 돼 있다고요. 일조량, 소음, 진동까지도 설명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6번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시작.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시작.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이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4번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뭐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거하고 사실 비슷한 의미죠. 다음 달 10일이나 직전달의 신고사항을 매월 10일까지 하는 거나 사실상 비슷한 말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오히려 2차 과목은 이게 시간이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왜냐하면 숫자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2차 과목은 시험 보러 가면 2차 시험 보러 가면 30분 남았는데 다 나가고 거의 없습니다. 시간 남아가지고 2차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시험? 못 나가? 옛날 내가 볼 때는 나갔는데 요즘은. 아니 근데
30분 남으니까 전부 다 막 다 눈 감고 있고 이러니까 감독관이 나가라고 하던데 옛날에 날 때. 요즘 못 나가요? 아니 30분 아니 10분 남아도 무조건 못 나가요 요즘은. 배 아프면 나가면 못 들어올 텐데. 네. 저도 시험을 15번 넘게 봤는데 요즘은 자격증 딴 사람은 아예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못 봐요. 요즘은 보고 싶은데. 사실 옛날에는 봤어요. 그 시험장에서 본 문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강의하면서 계속 이게 몇 회 때 출제되는지 기억이 나요. 근데 기출문제 내가 본 게 아니고 남이 본 거 문제 받아가지고 풀어보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직접 응시해 보는 게, 그래서 모의고사도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30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또는 공익사업 목적 토지가 선매 대상입니다. 선매는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죠.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게 선매자, 지정될 수 있는 자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매수 청구 시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와 동일하다. 그게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1개월 5번 나오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1월 이내.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죠. 이행강제금, 농지법이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입니다.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30일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실제 시험에서는 1개월 대신에 30일 이렇게 안 나오고요.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개월하고 30일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월은 28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1개월, 2개월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로 하라고 법제처에서는 권고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근데 1개월, 2개월 많이 있어요. 3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조서 제출해야 되고 선매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에 합니다. 자, 31번입니다. 3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이제 모든 명의신탁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2번 횡령죄 성립한다. X.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 등기 명의신탁 소위 역시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1, 2, 3번 모두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명의신탁자 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과징금은 실명등기를 해도 부과합니다. 실명등기를 해도. 근데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합니다. 수탁자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겠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명신탁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명법에서 징역, 벌금, 과징금 이거
이행강제금 민법에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라고요.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벌칙도. 자, 3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되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이나 또는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근데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서 적고,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겠죠.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입니까? 기본 확인사항입니까?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이냐고요? 기본 확인사항이냐고요? 종근 씨 맞았어. 지금 맞았다 했는데 뭐라 해서 제가 맞았다 했어요? 그 처음에 기본이라 했다가 뒤에 세부라 해서 맞았다고.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등기 안 된 거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등기 안 된 거는 등기부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돼. 실제 권리관계라고요. 그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일 수도 있고 세부 확인사항일 수도 있다. 등기 안 된 거는.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3번.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취득세 세율을 적도록 돼 있다고. 그 현업에 있는 분들 어떻게 적어요? 물어보니까 그냥 1주택을 기준으로 적는데요. 이런 분도 있고 4%라고 적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유를 적어놨으면 거기다가 기준을 적으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냥 표준세율 기준임 이렇게 해놓고 그 매수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좋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있었어요. 세금 1% 나온다 했어. 취득세. 그런데 고급주택으로 인정돼가지고 사치성 재산으로 인정돼가지고 세금이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1100만 원이 나왔어요. 취득세가. 그러면 개업공개사한테 1000만 원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요. 판례는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잘못 설명했는데 세금 판례는 있어 없어? 빨리 말해. 세금 10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1100만 원 나왔다고 개업공개사가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손님이 1000만 원 물어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고요. 네가 100만 원 나온다 했는데 1100만 원 나왔으니까 1000만 원 물어내라. 설명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고 없냐고요. 왜?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세금은 개업공개사가 설명하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은 부과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뭐 2천만 원이라고 했다고 2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고 100만 원이라고 했다고 100만 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민사상,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민법상 손해가 발생했는데 손해 발생한 게 없다고요. 설명하든 안 했든 그대로 세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 확인 설명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요. 단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될 수는 있잖아요. 확인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설명하라고 공인중개사법에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밋이죠. 밋.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금 확인 설명서 서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 이것도 현실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거래 예정 금액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중개보수 실제 거래된 걸로 받죠. 1억에 내놨는데 좀 깎아달라 해가지고 9천만 원이 거래됐으면 9천만 원이 돼서 받잖아요. 그러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무조건 진리에 부합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어릴 때는 진리에 부합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법이라는 건 통치 이데올로기더라고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법입니다. 지금 요즘 제가 기황후 보고 있는데 그 옛날이나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뭐 고문해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고문해가지고 부르라, 누가 했다고 불면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그 지금도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사는 반복하잖아요. 토인비가 역사는 아와 피아의 투쟁의 역사. 토인비가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했는가. 그 역사는 반복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험도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자, 33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은 했는데, 매장을 한 자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게 세 가지죠.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암기 프린트 35번에 2번 3번에 있는데요, 사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게 세 개입니다. 매장 신고,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 자, 그 다음에 화장을 하려는 자는, 개장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하는 것도 세 개입니다. 화장 신고, 개장 신고,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 설치 신고. 미리 신고죠. 사전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입니다.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이게 틀렸네요. 옛날에는 이게 맞는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요.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 종중 문중 자연장지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자, 허가받는 거 세 개입니다.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미리 받지 사후 허가받는 건 없죠. 그래서 틀린 것 2번 한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비업 하나만 틀렸네요. 비업이 가족, 문중, 종중 자연장지,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다.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미리 신고 3개, 사후 30일 이내 신고 3개, 미리 허가받는 거 3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34번입니다. 옳은 것은, 고용인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1번 갑은 등록 이전에,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이전에 X. 2번 직원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행위로 추정한다 아니고 본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추정한다 없습니다. 민법에는 추정한다 있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본다, 딱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본다. 법학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같아. 같아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같아요. 세 개는 같은 말이죠.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 완전 개날라리 생활했나 보네. 이게 지금 법학과 다니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같은 말이고 추정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은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하려면 그 여자분들이 대학 다닐 때 보면 여자분들이 잘하면 다 그냥 자기만 이렇게 해가 남 전혀
뭐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하고 욕심 많은 그런 분들이 공부는 잘하죠. 사회생활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해 사실은. 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갑은 을의 모든 행위 아니고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또 재산상 손해만 책임을 집니다. 모든 행위라고 해서 X고요.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에게 직원이 잘못하면 잘못한 직원 당연히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요거는 지금 뭡니까?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 했으니까 X죠. 갑을병 누군지 나오잖아.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에요. 직원 잘못한 경우 사장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도 책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건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 책임은 전혀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그런 게 없지만, 명확하게는 없지만 법 조문의 해석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5번 갑이 사장입니다. 개업공개사 책임 인정되어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만약에 갑은 을 직원 잘못이 있다면 을 직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게 구상권입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 여기 좀 어렵죠? 원본, 4번. 어려워요? 암기 프린터는 51번에 있습니다. 자, 원본, 첨부, 제출,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기업, 휴업, 폐업,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도 인장 변경 신고하려면은 그 등록증에다가 변경 인장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원본 가져가야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 이천에 있다가 여주로 옮기려면 이천 거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겠죠. 4본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 4본이라고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맞는지 보세요. 51번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네,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4번입니다. 그래서 원본 아니고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다 4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 아니고 4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사무소 이전하려면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아예 자격증 4본도 제출 안 합니다. 요거는 암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1번인가요? 몇 번이에요 이게? 51번에 1번? 네, 제출 안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제출 안 합니다. 원본이든 4본이든. 요거는 2번에 있나요? 51번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본 51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죠? 5개네 5개. 원본 제출해야 된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시옷 5개입니다. 5개. 이런 거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실제 시험에는 밑에다가 기역, 니은 이렇게 보기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때까지 시험에 가장 어렵게 냈을 때는 이렇게 박스의 문제 몇 개인가 소위 개수형 문제 최고 많이 나온 게 4문제까지 출제됐어요. 4문제. 공인중개사법은 4문제고 사법고시에서는 옛날에 6문제 정도 나왔어요. 40문제 중에서 몇 개인가 이런 게.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또 실제 시험에서는 3개 아니면 4개 이렇게 줘요. 보기를. 이건 좀 실제 시험보다는 어렵게 내놨어요. 왜냐하면 또 다 100점 받으면 교만해질까 봐. 종근이 점수 좀 잘 나오면 안 나와버리잖아요. 더 이상 할 거 없다고 하산하잖아. 그래서
2차만 오래 하다 떨어지면 내년에 1, 2차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2차만 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사람들이 또 떨어지냐 이런 소리 또 들어야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3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여기에 이게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3번, 4번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면 1번, 2번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뀝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도 4번도 지금 3번, 4번이 1번, 2번하고 똑같아요. 단 뭐가 더 들어갔다고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게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4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3번, 4번이 1번, 2번하고 똑같다고요. 단 뭐가 차이 난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 그럼 사실 재산상 이득 취득할 목적 아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현실적으로. 검사 마음이에요. 수사가 마음이라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코골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 봐줄 테니까 다른 사람 알고 있으면 부르라. 그럼 너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폴리 바게닝이라고 있어요. 유죄 협상을 해요. 다른 사람 다 불면 너는 처벌 안 하겠다.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기는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검사한테 잡혀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그랬다. 언론 인터뷰할 때 그러다가 잡혀 들어가면 다 술술 불죠. 수사기법상 안 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으로 받겠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 개정된 내용입니다. 없어요. 100분의 5는 없어요. 과태료니까, 예, 과태료는 징역하고 게 아니고 질서버리니까, 예, 과태료인데, 과태료는 당연히 징역 없죠. 징역하고 과태료는 병과하거나 또는 징역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질서벌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과태료하고 징역하고는 같이 절대 없죠. 예. 예. 지금 수학만 해가지고 이게 인문학에 대한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인문학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이 책 나온 거 보니까 부동산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투자 성공하려면 일단 하면 안 되는 거부터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투자하지 말라는 것,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지역조합 아파트, 저 다 해봤거든요. 지역조합 아파트 해봤는데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성공률이 지금 17%도 안 된대요. 지금 20%가 10개 중에서 80%가 다 무산됐다는 얘기. 조합비만 다 떼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전원주택도 바로 사지 말라더라고. 그 책에 보니까 가서 살아보고 전세 살아보고 살아야지. 왜냐하면 전원주택 들렁 사가지고 갔다가 막상 팔고 나오려면 힘들다는 얘기, 못 판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거 생활형 숙박시설, 요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분양형 호텔, 펜션 이런 거는 투자했다가 팔기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윳돈 있으면 해도 됩니다. 근데 남은 돈 가지고 빌리가지고 했다가 이제 이자까지 계속 나가고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죠. (37번입니다) 37번 상가임대차와 관련해서 틀린 겁니다. 상가임대차.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후순위보다.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못 받죠. 부산광역시 6억 9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권이 있다. 세종특별시
특별자치시도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권이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인천광역시로 보는 게 아니라 군지역으로 봅니다. 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파주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X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험에 안 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한 번쯤 이걸 보라고 요약집 한번 펴볼까요? 요약집. 요약집 거기 186페이지하고 188페이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즉 파주시인 경우에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세파,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인데 요약집 188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최우선 면제 받을 때에는 파주는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현업에 가면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파주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당연히. 5번이 답이라고요. 요약집 186페이지하고 188페이지 박스 두 개를 보고 연구하셔야 돼. 이게 궁금하시면, 이해가 안 되면. 규칙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치 안 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전화해 보니까 그렇네요. 그 사람 공무원 생각은 최우선 면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우선 면제만 보고 이것만 개정을 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최우선 면제 받을 때 하고 우선 면제 받을 때 하고 다르다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이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시험에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서울에서 보증금 5억, 그 다음에 월세 500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월세 500 이러면 환산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10억. 그럼 결국은 6억, 9억을 초과했다는 이야기죠. 서울 9억, 과밀역 채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하면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암기 프린터 29번에 있나요? 29번? 29번 맞아요? 초과하더라도 9억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고요. 그럼 9억 이거 말고는 다 적용 안 돼. 이거 말고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고요. 월차임 전환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이것도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안 됩니다. 우선 면제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대상 아닙니다. 그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적어놨죠. 요것만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했네. 적용되지 않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안 되고 최단기 적용 안 되고 계약 임시 표준 대개가 계약갱신 요구는 적용됩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됩니다. 권리금 해주기에는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적용되고요.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된다 했죠.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또는 일할 2분 중에서 낮은 비율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무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적용됩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적용 안 되네요. 5개네. 적용 안 되는 거 5개.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적용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1층 가정 어린이집 이런 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서. 그러면 뭘 적용하냐면 그 민법 임대차 적용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민법 임대차가 적용되니까 민법에 법정갱신도 있잖아요. 민법 법정갱신이 적용된다고요. 민법 법정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죠. 묵시적 갱신돼도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1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민법에서는. 상가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주인은 못 내보내죠. 상가나 주택은. 최단기 존속기간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39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기립찰에서 이거는 경매는 워낙 방대하니까 그냥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보면 됩니다. 1번이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던 지문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채무자,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 대금에 대한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 연 12%에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금액을 못 돌려받습니다. 이자 떼고 돌려받는다고요.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몰수하여 배당자산을 편입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는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만 돌려줍니다. 고의로 항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번이 답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매각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재매각의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매각은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가지고 다시 재매각하는 거잖아요. 또 재매각 절차에 참여해서 또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고 그러면 고의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보통 재매각을 할 때는 특별매각 조건이라고 해서 최저매각 가격 10%가 아니라 20% 내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낼까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를 해서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항고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떼고 나머지는 돌려준다. 근데 현실적으로 항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왜냐면 떼일까봐 돈. 자, 4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에는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되죠. 미리 신고하고 나서 또 지방법원장에게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는 업무정지 당하면 당했다고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표시하라는 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X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협회 지도 감독합니다. 다만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개 사안은 지방법원장이 감독합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아마 3번, 4번인가 이 정도 있을 거예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5번 기출문제 지문이죠. 보수 지급 시기는 매수 신청인과 매수 신청 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다. 기한일.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기한일이다. 중개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여러분들 영원히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시험 보는 날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 10시에 시작하죠. 또 이것처럼 일찍 하는 건 아니고요.